대우조선이요, 방만한 경영으로 7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지원받고 수조 원을 분식 회계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뭐 얼마만큼 사고가 나 있는 거냐. 전체적으로 해운조선에 뭐 78조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2015년만 해도 사상 최대인 2조 9천억을 한 해 만에 봐버리고 순식간에 부채가 7,500%까지 올라가 버리는, 1000%도 안 되는 부채가, 이런 복마전인 회사에서 8년간에 180억을 차장이 빼돌렸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요, 이 대우조선해양 시추선 사업부 임모 차장이 46살인데요.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비품 거래와 기술자들의 숙소 임차 계약을 조작한 허위 거래명세표를 2730회나 작성해내서 180억을 빼돌렸답니다. 아는 사람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도 만들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지도 않은 비품을 산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술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특히 시추선이라는 한국이 기술이 좀 모자라서 외국에 이런 일들을 하는 회사의 기술자들을 많이 불러다가 와서 일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국내에 오면 숙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것 같은데요. 대우조선은 지난해 7월 손실을 숨기기 위해서 분식 회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분식 회계에 한국의 유명한 회계법인이 동원되어서 협조를 해줬는지 어쨌든 분식이 되었습니다. 자, 정부는 작년 10월 4조 2천억의 공적 자금을 대우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요, 차장 한 명이 서류 조작으로 회사 돈을 180억을 빼돌리는데도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감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임 씨는 회사에서 비품 구매 등을 담당했는데 이 권한을 이용해 허위 서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우조선은 임 씨가 일을 벌인 지 8년 만인 지난 2월에야 임 씨를 고소했고요. 대우조선은 당초 피해액이 60억이라고 고소했는데 검찰이 수사해 보니까 세배가 많은 180억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일개 차장 출신으로 8년 전에는 차장도 아니었겠죠. 이렇게 180억을 빼돌리는 부분이 가능했을까? 위에서 누가 협조를 안 했을까? 굉장히 의문이고요. 만약에 위에서 협조 없이 일개 차장이 180억을 8년 동안에 빼돌리는데 이걸 회사가 완전히 몰랐고 회사는 피해액이 60억인 줄 알았다. 이렇다면 이 회사는 돈 대줄 필요가 없이 문 닫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회사에 차장이 아닌 부장이 빼돌리고, 그 다음에 상무가 빼돌리고, 전무가 빼돌리고, 사장이 빼돌리고, 지금 사장은 조단위 사업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는 크게 해먹으면 깜빵 안 가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에 돈을 넣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먹었는가 하면요, 대우조선해양에 문구류와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A사와 짜고 납품 비용을 실제보다 3에서 50% 부풀려 과다 청구하도록 한 뒤 2734회에 걸쳐서 169억 1300만 원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문구류나 사무용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이나 이런 거나 이런 거를 사는데 3에서 50%를 갖다가 과다 청구를 한다면 이 회사는 비품을 구매하는 회사의 기준표가 없습니까? 볼펜은 얼마부터 해서 이런 거를 쭉 경쟁으로 납품 입찰을 받아서 납품에 관한 경쟁 입찰을 시켜서 그 작게 써내는 데를 갖다가 이렇게 거래처로 정하는 그런 기준도 없고 이 회사에서는 감사가 없습니까? 이런 정도의 일들이 8년 동안에 이 정말 유치한 거 아닙니까? 볼펜 하나 살 때 3에서 50%를 더 사는데 이거 비싸게 샀는지 싸게 샀는지도 모르고 왜 특정한 회사하고만 거래하는가 하는 부분도 말도 안 했다면 이 회사는 도둑질을 해먹어도 누구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나 안 그러면 전부가 도둑놈이라서 다 해먹거나 그거 아닙니까?
또 파견 기술자들의 숙소를 제공한 것처럼 친인척 명의로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9억 4천만 원도 챙겼다고 합니다. 임 씨는 빼돌린 회사 돈으로 명품 시계나 아파트 상가를 구입하며 개인 사업을 벌이는데 사용하고 비사실이 드러나자 회사에 맹퇴 신청을 한 뒤 경찰의 수사를 피해서 도피를 했다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작년 5월 현 사장이 취임한 이후 감사위원회를 꾸려서 전임 사장 시절의 비리들을 조사하다가 이걸 갖다가 포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헤매겼는데요. 일각에서는 상상은 초월하는 액수로 미루어서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인 공모가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이 친구도요, 거기에서 얼마를 먹기는 했겠지만 실제로는 이 윗선이 있다고 봅니다. 내부의 공모나 윗선의 묵인 없이는 이 정도의 횡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가요, 기준금리를 1.25%로 0.25 내놨죠, 그제.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은행들이 수신금리와 대출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의 목이 말린 한마디로 중산층이나 서민층들이 또 대출 유혹을 받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가계빚 지금 주범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이 국제결제은행 BIS라 그러죠. 분석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 비율은 88.4%로요. 1년 전보다 4.2%가 급증했는데 전체 조사 대상국 중에서 3위고 신흥국 가운데는 1위라는 겁니다. 중서민층 이 가계부채의 주범은 집인데 특히 금리에 민감한 전세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겁니다. 6대 은행의 전세대출 자금 잔액은 올해 5월까지 3조 5천억이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전세를 올리되니까요.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전세 대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갖고 만드는 거죠.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전가액보다 72%나 급증한 걸로요. 작년에는 2조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3조 5천억이 된다는 겁니다. 세입자들이 싼값에 대출을 받아 급등한 전세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기준금리 인하는 이자만 갚아도 되는 전세 대출에 기름을 부을 걸로 보인다. 자, 전세금은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은행 이자 떨어졌다. 더 내자고 지금 될 거라는 거죠. 특히요, 강화된 대출 심사 기준을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 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이 지금 가계금융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까지 이루어진 집단 대출이 10조 원으로요. 작년 한 해치 8조 7천억을 넘었었고 전체 주택담보대출 19조 원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단 대출은 심사가 느슨한데 그러다 보니까 급속도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 집단 대출이라는 게 뭡니까?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계약자 개별 소득 심사 없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통상에 이 빌려주는 금리보다 더 낮게 일괄해서 빌려주는 대출을 말하죠. 그거는 보통 건설사가 자기 주 거래은행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자,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여기에 이거 분양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계약금을 받고 나면 나머지 중도금이나 잔금을 집단 대출해주라. 이율은 얼마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집단 대출 연체율이 올 4월에 0.44%로 가계대출 연체율보다도 높다는 겁니다. 집단 대출을 할 때는 소득 심사를 갖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벌어지는 거죠. 자, 이 때문에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고령자 등에서 거품이 먼저 꺼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뚜렷한 소득 없이 이자로 생활하던 고령층이 한계 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은행에 돈 맡겨놓고
이자받아 이렇게 생활하는 고령층부터 지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참고로 2016년 1분기 3월달까지 이 가계부채는 1224조로요. 지난 연말보다 석 달 만에 23조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1년 만에 이대로 이런 속도라면 100조가 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인데 아마 금리가 내려가서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채의 증가 속도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가 더 일조하는 부분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